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민일보, 시사제주, 제이누리, 제주의 소리, 헤드라인 제주 등 제주도 내 5개의 인터넷 언론사와 KCTV 제주방송이 공동으로 마련한 4.13 총선 후보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을선거구 새누리당 부상일 예비 후보를 모셨습니다. 먼저 부상일 후보의 프로필을 보시겠습니다. 부상일 예비 후보입니다.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상일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정식 후보로 등록은 안 돼 있지만 호칭은 편의상 후보로 하겠습니다. 예.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주시 을선거구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경선을 통해서 확정이 됐는데 경선을 통해서 확정됐을 때 당시 소감 어떻게 보면 예상은 했는지 어땠습니까? 예. 예상은 사실은 예측 불허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결과가 있던 것에 대해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정말 굉장히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확정됐었을 때 소감 어땠습니까? 예. 우선은 이제 확정이 되자마자 제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이번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하신 우리 이연봉 전 도당위원장님이나 그리고 한철용 예비역 장군님,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님, 이분들과 하나 되어서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세 분 다 아주 인품이 훌륭하시고 또 저희 제주도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투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당원으로서 저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현덕규 후보자, 그러니까 변호사님과 한철용 그다음에 예비역 장군님하고는 많은 얘기를 나눠서 같이 하고자 하는 이제 결의도 다졌고, 우리 이연봉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제가 이제 찾아뵙고 했는데 아직 뵙지 못했지만 하나가 된 모습으로 우리 유권자분들 앞에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선까지는 뭐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본선이 남아 있는데 본선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만 해주시죠. 지난 12년간 제주에서는 저희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든 정당 정치에서는 이 정당의 논리를 벗어나기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지금 제주도와 관련돼서는 이 도민의 바람을 지금 야당 소속의 국회의원 분들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여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도민들의 목소리를 여당 내에서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좀 더 힘있게 낼 수 있는 그런 후보가 꼭 당선돼야 되는 걸 생각하고요.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부상일 후보께서는 국회의원 선거만 이번까지 하면 전부에서 세 번째입니다. 네. 18, 19대 이제 20대까지 세 번째 나오시는 건데 지난 어떤 그 국회의원 선거 18대, 19대 이 상황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18대 선거는 제가 우선 경험이 좀 많이 부족했죠. 뭐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대인 경우에는 불미스러운 일로 중간에 제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공천자로서의 지위를 이제 사퇴를 한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의 준비 기간이 좀 더 많은 도민들과 소통을 하고 도민의 바라는 바,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과 그 결과를 내기 위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엔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19대 선거에서 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집권 여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를 했습니다. 또 그 상황에서 이번 20대 그 경선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그 얘기들이 담긴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어요. 경선 과정에서 공개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선은 경선 과정에서 그 문제가 불거진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우선 그 녹취가 된 시점이 4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시에 사법당국에서 그에 대한 조사가 있었거나 또는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 그 녹취 파일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면 단순히 이제 언론사의 공개가 아니라 보다 이제 더 적절한 방법의 조치가 취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 따라서 이제 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아까 말씀드린 불미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뭐 자금의 수수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녹취록 내용, 그 파일을 직접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정리된 녹취록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녹취록 그 파일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요. 정리된 부분은 대부분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방금 이제 부 후보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5천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고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뭐 주고받았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요.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그 예전에 그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당신이 저 사람을 죽였지라는 것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조서에는 예라고 기재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조서를 읽은 사람은 자백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오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부상일 후보께서 선거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제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4.3 특별법의 개정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제주 4.3과 관련된 특별법이 내용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개정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4.3과 관련해서 희생자 개개인에 대해서 어떠한 명예회복의 조치가 취해졌다거나 또는 배상의 절차가 취해졌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배상이라는 것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4.3 특별법을 개정을 통해서 개별적인 배상과 그리고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유족회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또 희생자 신고의 상설화를 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내세우는 공약 중에는 주거와 교통,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세운 공약들이 좀 있는데, 특히 이제 교통 문제 부분이 동서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조로나 연북로에 이제 조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속한 이 공사 완료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원도심 살리기와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더 좀 정리가 된 공약을 차후에 이제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이후의 의무고용제와 관련된 것, 또 대학생과 관련해서는 대학생 연합 기숙사 등을 만들어서 대학생의 주거 환경을 안정화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농산물 가격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 그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해양 바이오 산업 단지나 또는 제2공항과 연결된 항공 연관 산업 단지, 또 대규모 리조트가 동부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런 리조트를 유치하는 그러한 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공약 얘기는 선거가 진행되면서 네.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검증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소 뭐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새누리당 예비 후보들 가운데 이른바 원희룡 지사 마케팅을 이번 선거에 도입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있고 예, 같은 당 소속으로서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선거에서 어떠한 것을 홍보 전략으로 삼느냐는 그 후보자의 선택이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 제가 평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원희룡 도정에 대한 평가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할 수 있다면은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가끔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박근혜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3년이 좀 넘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이 넘었는데 박근혜 정부를 평가하신다면 예.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후보 시절에 이제 중앙선대위에서 모신 적이 있어서 주변에서 가끔씩 이제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원칙과 소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정치인에 비해서 아주 강력한 그 본인의 이 정치 철학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교와 관련된 것이나 지금 뭐 북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세계 정세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볼 때는 우선 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을 국회에 이제 여러 건을 이렇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지금 아직도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국정이 발목이 잡힌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각의 지적 중에서 뭐 저도 뭐 그 지적에 공감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소통이 좀 부족하시다라는 말씀,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국회에 입성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으로서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포괄적인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폭을 제주로 딱 한정지었을 때는 어떻게 우선은 대통령께서 제가 아까 4.3 얘기를 했는데 4.3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해 주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지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예산의 규모가 계속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주도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다른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제주에 대한 애정 그건 아주 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원희룡 도정을 좀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평가를 하실 때는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예. 점 정도를 주시겠습니까? 점수화를 해보지 않았는데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래도 85점 이상은 받지 않았느냐. 85점이라서 5점의 모자람은 사실은 그 지난번 도의회와 관계에서 그게 이제 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도민사회의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올해 들어서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쯤 되면은 90점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5점을 준 기본적인 근거가 있을 텐데. 네, 예. 그것도 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원희룡 도정이 시작이 되면서 제주 사회가 기존의 관행이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스스로 받아왔던 부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이제 정리해 나가는 것을 저는 제일 큰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도 일부에서는 1차 산업이나 몇 가지 좀 소홀하게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제주가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부상일 후보하고 원희룡 지사 예. 뭐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기도 합니다만 예.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뭐 가관한 사이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고등학교는 한 8년 차이가 나셔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못 뵀죠. 근데 대학에서 이제 처음 뵈기 시작했는데 대학에서 뵈고 난 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원희룡 지사님이 이제 검찰의 선배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주 지역에 이제 이 법조인들이 모이는 자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제 자주 뵙던 거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실 제가 7년도죠. 2007년도에 그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사실 우리 원희룡 지사님한테 굉장히 많은 이 지도를 좀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멘토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주시 을성거구에 지금 세 번째 지금 출마를 하고 계신데 제주시 을성거구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뭐고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제주시 을선거구는 제주시 동부 지역이지 않습니까?
동부 지역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구제주 도심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도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도심의 문제 중에서 저는 우선적으로 주거 환경, 그 중에 이제 주차나 도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들이 이 원도심에서 신도심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 그 현상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도 2동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4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한 3만 6천 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구는 결국 새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으로 옮겨갔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 환경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주거 환경 문제와 더불어서 꼭 봐야 되는 것은 이 상업적인 이 바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도지구를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더 드린다면 뭐 고도를 완화하거나 또는 상업지역으로서의 이 기반 시설을 또 강화해줘서 그런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고도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지역 용지,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될 몫이라기보다는 지방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국회의원이 역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치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는 문제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논의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적절한 해법을 찾으면서 화합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그 도의원 지역구 한두 개에 걸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같은 당 소속의 도의원은 물론이고 다른 당 소속의 도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소통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제주 제2공항 조성 계획 부지 예정 부지와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의 발표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선은 그 결정이 된 사안을 번복하는 것은 또 그만큼의 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지가 선정된 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겠지만 지금 그대로 이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더 큰 혼란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을 신설을 하든 아니면 지금의 공항을 폐쇄하고 새로운 공항을 만들든 그 욕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사실 사업의 이 전망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특례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입지 재선정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발표한 어떤 부지라든가 조성 2025년까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큰 틀에서는 그냥 저는 찬성을 합니다.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인구가 늘면서 경제 규모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고, 반면에 급작스러운 인구 이후로 이제 주거 문제, 방금 말씀하신 교통 문제, 생활 문제, 난개발 문제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큰 틀에서 어떻게 보시고 또 해결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주민이 증가로 인해서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에는 물론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환영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주민들과 새로 이주해 오신 분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제가 이제 이주민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새 가족 아니면은 새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과 문화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적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차츰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 중에서 지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주거 문제 중에 집값의 폭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아주 정말 그거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집값의 문제는 이주민이 이주에 들어와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주도의 주택 사업과 관련된 구조적인 부분도 분명히 일조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원희룡 도정에서도 뭐 택지를 공급을 하고 또 JDC든 또는 제주개발공사든 또는 뭐 LH공사 이런 데서 그러한 택지를 잘 개발을 해서 주택 공급을 확보하자 하는 취지의 정책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4.3 관련돼서 한 네. 가지 여쭙겠습니다. 4.3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니까 좋고요. 지난해 12월입니까? 행정자치부가 제주 4.3 희생자 가운데 남로당 소속 그리고 무장대 수계급 53명에 대한 재심사를 통보를 했다가 지난달 22일이죠. 재심사 통보 보류를 지금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좀 저는 나눠보고 있습니다. 4.3 특별법에 보면 그 법의 입법 취지나 또 희생자의 정의 규정을 봤을 때 가해자는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심사와 관련해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해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심사가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전자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그 앞에 문제는 뭐냐 하면 4.3의 기본 정신은 화해와 상생입니다. 화해와 상생의 문제인데 지금 유족회가 희생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분란이 생기고 있고 그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재심사의 문제는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족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희생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재심사를 언급하는 것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문제인데요. 법적으로 상당히 이게 실타래가 낱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지금 막대한 소송에 지금 휘말리는 상태고, 그리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JDC와 제주도가 특별법을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예래형 주거단지와 관련된 인허가의 문제 중에 토지를 수용하는 결정, 그 부분이 잘못되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것은 도민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제주도와 JDC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법을 개정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의 대안, 그럼 또 다른 대안도 혹시 생각해 두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아까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자 했던 뭐 버자야 그룹이 JDC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죠. 어떠한 법률적인 분쟁이든 당사자 간에 이제 합의가 되면 그 법률적 분쟁은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버자야 그룹과 JDC가 그런 측면에서 그걸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인데 그 점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대안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중앙정부와 일부 도 교육청 간에 이제 이견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충분히 예산을 내려보냈다 그러고 일산 도교육청에서는 못 받은 데가 있다라고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예산을 편성할 책임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책임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누리과정과 관련된 예산 편성 자체를 하지 않는 문제이냐. 여기서는 이 문제의 차원에서는 교육청에서는 편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편성은 해야 되는 것이고 누리과정에 쓰일 실질적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는 교육청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중앙정부 여기는 국회도 한 몫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확보 문제에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될 것이지
편성 자체를 하지 않고 예산 집행하지 않겠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이번에 그런 점에서 우선 도의 예산으로 선집행을 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처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도교육청과 긴밀하게 다시 한번 협력을 해서 누리과정과 관련된 도민의 이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주길 바랍니다. 도 얘기하시니까 도에서 382억을 선집행을 하고 후 정산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지금 상황에서는 후 교육청에서 382억을 정산해줄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시점이 많거든요. 관점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 입장에서는 382억에 대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은 사실은 뭐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도 예산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결국은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위정자들이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민들에게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이 불안함이나 또는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제주도가 지금 6단계 제도 개선, 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 개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단계 제도 개선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그 6단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제주특별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의 문제는 사실 예산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문제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간단하게 그냥 뭐 제 의견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좀 했는데요. 우선 이제 제주가 권한을 많이 이양을 받았는데 그 이양을 받은 권한의 행사를 위해서 들어가는 재원, 이 재원 확보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인 경우에 이제 환경 자산을 보전을 하는 것을 더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곶자왈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거와 관련된 이제 거래에서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거나 그런 특별한 유인책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도 이번에 꼭 이제 어떻게든 관철을 좀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했는데 거기에 이제 고용 계획을 하나의 부관으로 달게 하거나 또 그 부관이라 하더라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그런 내용들을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이견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거에는 도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인허가권을 도가 이제 가져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는 한 번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지금 특별법 개정할 때 혹시 들어갈 수 있다면 유기식품, 그러니까 그 유기식품의 이제 인증 기준을 도의 조례로 인양을 해준다면 제주에 맞는 그리고 이제 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이나 또는 우리가 수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나라의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대담을 정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예. 도민 여러분, 제가 이번 도전이 벌써 3번째입니다. 3번째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실패로 여러 경험을 하였고 제가 스스로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책이 제주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만큼 많이 고민했습니다. 원희룡 도정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께 이번 정책 선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상일 후보 잘 들었습니다. 선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주도민일보와 시사제주, 제이누리, 제주의 소리, 헤드라인 제주 등 도내 인터넷 언론사 5개사와 KCTV 제주방송은 계속해서 이번 총선에 나서는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그들의 정치 철학과 미래 비전을 점검하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